자네 내 뒤에서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지수야, 네 남편 박태민 절대 믿지 마. 엄마, 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딱 2시간 30분이군. 그럼 시작하기 전에 오수진의 목소리가 교태롭게 울렸다.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남편의 음성에 신지수의 전신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공항으로 향하던 그녀가 여권을 가지러 성북동 집으로 돌아온 것은 불과 30분 전이었다. 낯선 하이힐이 놓인 현관을 지나 숨죽이며 다가간 침실에서 그녀는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20년을 동고동락한 남편이 젊은 여비서를 품에 안은 채 미러를 속삭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을 들어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활성화했다. 그 순간의 기록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사연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의 뼈아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애송 리조트 본사 건물의 펜트하우스에 자리한 회장실은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회장실 앞 넓은 대기실에는 비서들조차 모두 자리를 비운 채 텅 비어 있었다. 회장실 문 앞에 서 있는 이는 단 한 사람, 해송 리조트의 부회장 박태민 뿐이었다. 태민은 잠시 마른 숨을 고르며 넥타이 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자신감 넘치던 미소 대신 초조함이 어려 있었다. 오늘은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결전의 날이었다. 장모이자 그룹의 총수인 김윤희 회장을 설득하여 경영권 승계 확답을 받아내야 하는 운명의 날이었던 것이다. 노크 소리가 묵직한 원목문을 올렸다. 들어오게. 78배 나이가 무색할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민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한 전면 유리창 앞에 서 있던 윤희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고 꼿꼿한 자세는 해송 리조트를 맨손으로 일군 철의 여인의 위엄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태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가라앉아 있었다. 윤희는 잠시 사위를 말없이 응시하다가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앉게. 오늘은 자네와 나눌 이야기가 길어질 듯하니.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윤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철을 태민 앞으로 밀어냈다. 표지에는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선안이라는 제목이 명확하게 밝혀 있었다. 자네가 제출한 이 계획안 아주 세밀하게 읽어봤네. 윤희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태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장모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참으로 치밀하더군. 내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자네가 회장직을 승계하는 시나리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짜두었던데. 어머님, 그것은 내 말 끝까지 듣게. 윤희가 손을 들어 태민의 말을 막았다. 그녀의 표정은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무표정이었다. 자네가 이 해송에 들어온 지도 20년이 되었지. 내 딸 지수와 혼인하고 나서 줄곧 내 곁에서 일을 도왔고. 네, 어머님, 그동안 자네의 능력은 나도 인정하네. 재무관리나 기획 쪽은 자네를 따라올 자가 없고 해외 호텔 사업도 자네 손을 거쳐 크게 성장했지. 하지만 윤희는 잠시 말을 끊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창 너머로 봄날의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하지만 말일세 박 부회장, 경영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를 잘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 해송은 내 남편과 내가 무일푼으로 시작해 피땀으로 일군 곳이야. 여기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내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일세. 태민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는 주먹을 가볍게 쥐어 그 떨림을 감추려 애썼다.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위협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허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준비한 계획을. 그래, 자네 말도 일리는 있지.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의 눈에 순간 희망의 빛이 어렸다. 하지만 자네에게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모자라.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뢰야, 신뢰. 그 한마디에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윤희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최근 석 달간 태민이 결제한 해외 계좌거래 내역서였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겠나? 태민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그는 황급히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어떻게? 내가 이 나이까지 이 회사를 지켜온 게 순전히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했나? 자네가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느냔 말일세. 윤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격앙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처음엔 자네를 믿었네. 내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이 해송을 위해 헌신한다고 믿었지. 하지만 자네는 욕심이 과했어. 그 탐욕이 결국 자네를 무너뜨릴 걸세. 태민이 다급히 일어나 장모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그 자금은 해외 신규 호텔 부지 매입을 위한. 그만하게. 윤희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가슴을 움켜쥐며 몸을 휘청거렸다. 어머님, 태민이 황급히 윤희를 부축했다. 하지만 그녀를 바치는 그의 눈빛은 기묘할 정도로 차가웠다. 윤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위를 올려다보았다. 자네, 설마.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윤희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태민은 잠시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집무실 전화를 들었다. 하지만 119에 신고하는 그의 행동은 이상하리만치 지체되었다. 여보세요, 해송호텔 서울 회장실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요. 전화를 끊은 태민은 쓰러진 장모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님, 제가 바란 건 이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먼저 선을 넘으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태민은 완벽한 사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절박한 표정으로 장모를 부축하며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흠잡을 데가 없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윤희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태민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애끓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두 눈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윤희는 무어라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단지 떨리는 손으로 태민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었다. 그 소나기에는 절박함이 실려 있었지만 태민은 모르는 척하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쓰다듬을 뿐이었다. 서울아산병원에 도착한 윤희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앞으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태민은 즉시 아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아산병원이야. 빨리 와. 전화를 끊은 태민은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겉으로는 걱정에 휩싸인 사위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산으로 복잡했다. 이제 시작이다.
어머님이 쓰러지신 이상 누군가는 그룹을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나다. 회장실에서의 그 긴 대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쓰러짐.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과연 정말 우연이었을까? 태민만이 알고 있는 진실은 그의 차가운 미소 뒤에 숨겨져 있었다. 지수가 헐레벌떡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민은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그녀를 맞이했다. 여보, 어머님, 지금은 고비 넘기셨어.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수는 남편의 품에 안기면서도 왜인지 모를 싸한 불안감을 느꼈다. 어머니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남편과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남편의 지나치게 침착한 태도가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응급실 안에서 윤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딸을 찾고 있었다. 그녀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 말은 아직 그녀의 가슴 속에만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해송호텔 서울의 회장실은 다시 한번 어둠에 잠겼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는 오후에 그 긴박했던 대화의 잔상만이 남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선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옆에는 태민이 남기고 간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잠든 윤희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꿈속에서는 사위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끔찍한 시작이라는 것을. 병원 중환자실에는 의료기기들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나흘째 김윤희 회장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지수는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46의 나이에도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딸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은 예전과 달리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엄마, 저 지수예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평소 강철 같던 어머니가 이렇게 연약해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해송 리조트를 일군 여장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던 김윤희 회장이 지금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다. 태민은 병실 문 밖에서 주치의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간간히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그의 손놀림은 이상하게도 분주했다. 선생님, 회장님 상태가 좀 어떠십니까? 글쎄요, 박 부회장님. 초기에는 안정을 찾는 듯 했는데 오늘 새벽부터 다시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태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근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뜨자 태민은 잠시 복도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그룹 임원들의 문자가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었다. 회장의 건강 악화 소식에 회사 내부는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병실 안에서 윤희가 갑자기 눈을 떴다.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다. 지수는 급히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엄마, 정신이 드세요? 저예요, 지수예요. 윤희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지수는 귀를 어머니의 입가에 바짝 가져다 댔다. 지수야. 네, 엄마, 제가 듣고 있어요. 하지만 지수는 남편의 품에 안기면서도 왜인지 모를 싸한 불안감을 느꼈다. 어머니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남편과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남편의 지나치게 침착한 태도가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응급실 안에서 윤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딸을 찾고 있었다. 그녀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 말은 아직 그녀의 가슴 속에만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해송호텔 서울의 회장실은 다시 한번 어둠에 잠겼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는 오후에 그 긴박했던 대화의 잔상만이 남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선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옆에는 태민이 남기고 간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잠든 윤희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꿈속에서는 사위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끔찍한 시작이라는 것을. 병원 중환자실에는 의료기기들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나흘째 김윤희 회장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지수는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46의 나이에도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딸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은 예전과 달리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엄마, 저 지수예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평소 강철 같던 어머니가 이렇게 연약해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해송 리조트를 일군 여장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던 김윤희 회장이 지금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다. 태민은 병실 문 밖에서 주치의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간간히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그의 손놀림은 이상하게도 분주했다. 선생님, 회장님 상태가 좀 어떠십니까? 글쎄요, 박 부회장님. 초기에는 안정을 찾는 듯 했는데 오늘 새벽부터 다시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태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근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뜨자 태민은 잠시 복도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그룹 임원들의 문자가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었다. 회장의 건강 악화 소식에 회사 내부는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병실 안에서 윤희가 갑자기 눈을 떴다. 희미하게 남아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다. 지수는 급히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엄마, 정신이 드세요? 저예요, 지수예요. 윤희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지수는 귀를 어머니의 입가에 바짝 가져다 댔다. 지수야. 네, 엄마, 제가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윤희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듯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소나기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네, 남편, 너무 믿지 마라. 지수의 눈이 커다래졌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 그게 무슨... 사람은 욕심 앞에서 변하는 법이다. 윤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다. 마치 딸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계속해서 입을 움직였다. 회사, 서류, 금고.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윤희는 다시 눈을 감았다. 지수는 당황해서 어머니를 불렀지만 다시 의식을 잃은 듯했다. 엄마가 남기신 말씀 꼭 기억할게요. 윤석호 법무사님을 만나볼게요. 그리고 엄마가 걱정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제가 꼭 알아내겠어요. 병실 밖에서 태민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께서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네, 그룹 관련 업무는 제가 당분간 맡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사위의 목소리라기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지수는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노망이나 헛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새벽의 병원은 고요했다.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이 공간에서 지수는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존재가 낯설게 느껴졌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영안실로 어머니의 시신이 옮겨지는 것을 보며 지수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 없는 세상에서 홀로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맞설 준비를 해야 했다. 태민이 다가와 지수의 어깨를 감쌌다.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 어머님도 이제 편안히 가셨을 거야. 지수는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당신, 엄마랑 마지막에 무슨 얘기 나눴어요? 태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경영권 승계 문제 때문에 잠깐 논의를 드렸지. 왜? 아니에요. 그냥. 지수는 더 묻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 의미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병원을 나서는 길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지수에게는 어머니 없는 첫 번째 날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첫 번째 날이기도 했다. 차 안에서 태미는 백미러로 아내를 살폈다. 지수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태민의 입가에 아주 잠깐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북동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곧장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는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선안도 있었다. 지수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검토했을 이 서류에 무언가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엄마, 제가 꼭 알아낼게요. 엄마가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진실을요. 밖에서 태민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장례식장으로 가야 해. 준비 다 됐어? 지수는 서류를 다시 내려놓고 문을 나섰다. 이제 시작이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남긴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해송 리조트 김윤희 회장의 부고 소식이 전해진 후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다. 3일째 되는 날 장례식장은 여전히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지수는 상주석에 앉아 기계적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검은 상복이 그녀의 수척해진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신 여사님,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인사를 수백 번 반복하면서도 지수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내 남편을 너무 믿지 마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알 수 없었다. 태미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완벽한 상주의 모습이었다. 슬픔에 잠긴 표정, 정중한 인사, 그리고 적절한 때에 보이는 눈물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박 부회장님, 어머님 일로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해송 리조트 이사 중 한 명이 태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태민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보았다. 조문객이 돌아선 순간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표정하게 변하는 것을. 마치 가면을 벗듯이 슬픔이 증발하는 그 찰나를 목격한 것이다. 오후 2시경 윤석호 법무사가 조문을 왔다. 50대 중반의 그는 김윤희 회장의 오랜 비서실장 출신으로
은퇴 후 광화문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가 지수 앞에 섰을 때 지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윤석호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작은 쪽지를 지수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지수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윤석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뒤로 물러났다. 며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지수는 손 안의 쪽지를 꽉 쥔 채 화장실로 향했다. 쪽지를 펼쳐보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장례 후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윤석호 법무사가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장례식장 한편에는 해송 리조트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속삭이며 그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제 누가 그룹을 이끌게 될까요? 당연히 박 부회장님께서 맡으셔야지요. 사실상 경영은 이미 다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태미는 겸손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우선 장모님을 잘 모시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알아차렸다. 남편이 이미 임원들과 무언가를 교감했다는 것을.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밤 10시가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지수는 빈소에 홀로 앉아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이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수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태민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여보, 이제 좀 쉬어. 내일이 발인이잖아. 체력을 아껴둬야지. 당신은 안 힘들어요? 지수가 남편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태민은 잠시 멈칫했다가 답했다. 당연히 힘들지. 하지만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잖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왜인지 지수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남편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침착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발인 시간이 다가왔다. 운구차 앞에서 지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관을 붙잡고 울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 혼자 두고. 태민이 아내를 부축하며 달랬다. 여보, 이제 편히 보내드려야 해. 어머님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그 순간 태민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장모님도 편히 쉬시겠네. 그 말투는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어딘가 안도감이 섞인 것 같기도 했다. 지수는 남편을 돌아보았지만 태민은 이미 운구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선산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차 안에서 지수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왔는데도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보였다. 여보, 그룹 일은 당분간 내가 맡아서 처리할게. 태민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지수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다. 회사 일이요. 어머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하니까. 물론 정식 절차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태민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당신 회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태민이 잠시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룹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엄마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태민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여보, 오해하지 마. 나도 슬퍼. 하지만 뭐요? 회사가 엄마보다 더 중요한가요?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두 사람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선산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봄비치고는 제법 차가운 비였다. 지수는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어머니의 관이 땅에 묻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엄마, 이제 정말 안녕인가요? 흙이관 위에 덮이기 시작했다. 한 삽 한 삽 흙이 쌓일 때마다 지수의 가슴도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머니와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인했던 어머니, 해송을 일구느라 밤낮 없이 일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 순간 무언가에 떨던 어머니의 눈빛까지. 태미는 우산을 들고 아내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 우산 밖에 서서 꿋꿋이 비를 맞고 있었다. 마치 남편과 거리를 두고 싶은 것처럼. 여보, 우산 안으로 들어와. 괜찮아요. 그냥 비 맞고 싶어요. 지수의 대답은 단호했다. 태미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성북동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지수는 곧바로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는 작은 금고 열쇠도 있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금고가 이것일까?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태민이 문 앞에 서서 물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엄마, 유품을 정리하려고요.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잖아. 몸도 안 좋은데 좀 쉬어. 저는 이게 더 마음이 편해요. 태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는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와 지수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으려 했다. 이런 건 나중에 나랑 같이 정리하자. 왜요? 제가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대치했다. 결국 태민이 한 발 물러섰다. 알았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태민이 나간 후 지수는 열쇠를 꼭 쥐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윤석호 법무사의 쪽지,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그 실체를 알 수 없었다. 새벽 2시 지수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금고는 책장 뒤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었다. 열쇠를 돌리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묵직한 문이 열렸다. 안에는 여러 서류 봉투와 함께 작은 USB가 하나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내 딸 지수에게라고 어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지수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 어머니가 남기신 것일까? 진실을 알려줄 열쇠일까?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수가 황급히 돌아보니 태민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태민의 시선이 열려있는 금고를 향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잠이 안 와서 금고를 열었구나. 태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등 뒤로 숨겼다. 어머니 유품이니까 제가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 그렇지. 태민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좀 쉬어. 태민이 돌아서 나가고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인 것 같았다. 어머니가 남긴 진실을 찾는 여정이, 그리고 남편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장례를 치른 후 이 주일이 흘렀다. 지수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커튼을 친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는 시간이 멈춘 듯한 삶을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봉투는 여전히 개봉하지 못한 채 베개 밑에 숨겨져 있었다. 아침이 되어도 지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가사도우미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을 두드렸다. 사모님, 식사라도 좀 하셔야죠. 이러다가 몸 상하시겠어요. 하지만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없는 세상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다. 46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존재가 사라지니 세상 자체가 의미를 잃은 것 같았다. 태미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왔다. 그룹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지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남편이 이미 회장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막을 힘이 지금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도. 어느 날 저녁 태민이 이례적으로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아내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여보, 나야. 들어가도 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태민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방 안은 어두웠고 지수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어? 태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묻어났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다.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당신이 알아요? 그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밝혀 있었다. 태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지수야,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해. 시우한테서 전화 왔었어. 시우는 지수와 태민의 외아들이었다. 24살의 그는 미국 뉴욕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었다. 할머니의 부고를 듣고 한국에 오려 했지만 중요한 시험 일정 때문에 오지 못했었다. 시우가 뭐래요? 엄마가 너무 걱정된대. 전화도 안 받는다고.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말인데 태민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비행기 티켓이었다. 미국에 다녀오는 게 어때? 시우도 보고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지수는 비행기 티켓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출발은 3일 후였다. 갑자기. 왜요? 여기 있어봤자 계속 우울해지기만 하잖아. 환경을 바꾸면 좀 나아질 거야. 태민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남편이 자신을 이 집에서, 이 나라에서 내보내려는 것 같은 느낌. 회사는요? 엄마 없이. 그룹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건강부터 챙겨. 태민은 일어서며 말했다. 일주일만 다녀와. 시우도 엄마 얼굴 보면 안심할 거야. 문을 나가려던 태민이 돌아서며 덧붙였다. 아, 그리고 어머님 서재는 내가 정리해 둘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지수가 벌떡 일어났다. 서재는 왜요? 곧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야. 그룹 관련 서류들을 정리해야 해서. 제가 할게요. 엄마 물건이니까. 태민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은 지금 그럴 상태가 아니잖아. 2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지수야, 제발. 지금은 당신이 쉬는 게 먼저야. 태민의 목소리에는 강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지금의 기력으로는 남편과 맞서기 어려웠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았다. 이 주일 사이에 뺨이 홀쭉해지고 눈은 퀭해져 있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엄마, 저 이대로 미국에 가도 되는 걸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모든 것을 놓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발목을 잡았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오랜만에 식탁에 나왔다. 태미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맞이했다. 일어났구나. 오늘은 좀 나아 보이네. 네, 미국 가기 전에 준비할 게 있어서요. 지수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힘을 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다. 윤석호 법무사님을 만나고 가려고요. 식기를 놀리던 태민의 손이 잠시 멈췄다. 윤 법무사를? 왜? 어머니 유언 관련해서 정리할 게 좀 있대요. 그런 건 내가 처리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났다. 그래, 알았어. 대신 너무 무리하지는 마. 태민이 출근한 후 지수는 윤석호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법무사님, 저 신지수입니다. 아,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오실 수 있나요? 오늘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3시에 제 광화문 사무실로 오시죠. 전화를 끊고 지수는 베개 밑에서 어머니의 봉투를 꺼냈다. 아직 열어보지 못한 이 봉투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 오후 3시 지수는 광화문의 한 대형 빌딩에 있는 윤석호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윤석호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앉으시죠.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무언가 남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윤석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게 맡기신 겁니다. 만약의 경우 신 여사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여러 서류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여기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면 제가 잠시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아니요, 같이 계셔주세요. 혼자는 무서워요. 지수는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또박또박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내 딸 지수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더 강하게 키워주지 못해서. 지수야, 내 남편 박태민을 조심해라. 그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다. 최근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증거는 이 봉투 안에 함께 넣어두었다. 태민이는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의심스럽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혜송을 지켜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지켜라. 박태민은 너에게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윤석호 법무사를 믿어라. 그는 우리 편이다. 사랑한다, 내 딸아. 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윤석호가 조용히 말했다. 박 부회장이 뒤에서 벌이는 일들을요. 하지만 따님인 신 여사님을 생각해서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셨죠. 그런데 왜 저한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사모님을 보호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물증을 수집하는 중이셨고요. 윤석호는 봉투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 비자금 조성 경로, 그리고 태민이 몰래 만든 유령 회사들의 목록까지. 이것만 있으면 박 부회장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망설였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고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시우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박 부회장이 그룹을 완전히 장악할 겁니다. 지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물었다. 엄마가 정말 의심하신 거예요? 남편이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윤석호는 신중하게 답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쓰러지신 날 박 부회장과 단둘이 계셨죠. 그리고 바로 그 전날 회장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만약 내게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지수 너를 부탁한다고. 그리고 박태민을 절대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계셨던 것일까?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서류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엄마, 이제 울고만 있지 않을게요. 진실이 뭔지 밝혀내겠어요. 저녁 태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지수는 평소처럼 그를 맞았다. 어서 와요. 저녁 준비했어요. 태민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많이 나아진 것 같네. 네, 미국 가기 전에 정신 차려야죠. 식사를 하며 태민이 물었다. 윤 법무사는 만났어? 네, 별거 없었어요. 그냥 상속 관련 서류 몇 개 확인하는 거였어요. 지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태민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지수는 보았다. 남편의 눈빛에 찰나처럼 스쳐 지나간 경계심을. 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2025년 4월 15일 아침 6시. 지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침실을 나섰다. 뉴욕행 비행기는 오전 11시 출발 예정이었다. 거실에는 이미 태민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 들떠 보였다. 준비 다 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남편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네, 다 했어요. 지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지난 며칠간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고뇌했다.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지금 이렇게 뉴욕으로 떠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은 남편을 안심시켜야 했다. 공항까지 데려다 줄까? 괜찮아요. 콜택시 불렀어요. 당신 오늘 중요한 이사회 있다고 했잖아요. 얼른 출근해요. 지수의 단호한 말투에 태민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오히려 몹시 안심한 듯 보였다. 아내가 순순히 미국으로 떠나주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는 듯이. 그래, 알았어. 도착하면 꼭 연락하고. 태민이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이 지수에게는 소름 끼치게 차갑게 느껴졌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손길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 택시가 도착하자 지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현관문을 나서며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태민은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배웅의 따뜻함이 아닌 감시하는 듯한 차가움이 있었다. 한참을 달린 택시 안에서 지수는 핸드백을 열어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다. 그리고 여권을 찾으려 했는데 없었다. 핸드백 구석구석을 뒤져보았지만 여권이 보이지 않았다. 아, 지수는 작은 탄식을 내뱉었다. 서재 책상 위 서류 더미 옆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 너무 많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깜빡 잊고 두고 온 것이었다. 기사님, 정말 죄송한데 잠깐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공항 가시는 길 아니었나요? 여권을 두고 왔어요. 금방 다녀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택시는 다시 성북동 집으로 향했다. 오전 6시 30분. 태민은 이미 출근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평소 그는 7시면 어김없이 회사에 도착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집 앞에 도착한 지수는 조용히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집안은 고요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행이다. 출근했구나. 지수는 안도하며 서재로 향하려다 걸음을 멈췄다.
안방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웃음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 소리는 분명히 안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지수의 심장이 발소리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분명 남편은 출근했을 텐데 설마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 박태민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젊은 여자가 안겨 있었다. 해송 리조트 비서실의 오수진 대리였다.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오늘 10시 이사회에서 다 끝날 거야.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지수에게는 단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그런 목소리였다. 정말요? 그럼 드디어 부회장님이 회장님 되시는 거예요? 수진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태민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이제 그 늙은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멍청한 마누라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지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 늙은이라는 건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었고 멍청한 마누라는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정말 눈치 못 채실까요? 당연하지. 내가 완벽하게 연기했으니까. 걱정하는 남편, 아내를 위하는 척하는 남편. 그 바보는 내 말을 전부 다 믿었어. 태민이 비웃듯이 말했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계속 들어야 했다. 태민이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갔다. 지수는 문틈 사이로 책상 위를 살펴봤다.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다. 경영권 위임장이라고 적힌 서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는 어머니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옆에는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서와 오늘 날짜가 적힌 일정표가 놓여 있었다. 이 위임장 정말 진짜 같아요. 수진이 감탄하듯 말했다. 당연하지. 국내 최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위조한 거니까 진위 감정하는 데만 몇 달은 좋게 걸릴 거야. 태민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동안 나는 이미 회장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때쯤이면 모든 증거는 깨끗하게 사라져 있겠지. 지수는 입을 틀어막아야 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어머니의 인감을 위조하다니. 그것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늙은이가 날 무시한 대가야. 태민이 차갑게 말했다. 감히 나를 믿을 수 없다고? 20년간 개처럼 일했는데 회장 자리를 안 넘겨줘? 그래서 내가 직접 처리한 거지. 지수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직접 처리했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다. 그날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었나 봐요.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심장약이랑 섞이면 치명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완벽했어. 의사들도 전부 자연사로 판단했으니까. 두 사람이 다시 입을 맞추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나 복도로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다. 살인자. 남편이 어머니를 죽였어. 그것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지금 그 살인을 저지른 여자와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증거가 필요했다. 저들을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다시 안방문 가까이 다가가 휴대전화를 문틈으로 들이밀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흘러나왔다. 신지수 그 바보가 뉴욕에 일주일만 얌전히 있어주면 모든 게 끝나. 근데 혹시 뭔가 눈치챈 거 아닐까요? 그럴 리 없어. 그 멍청한 여자는 아직도 지 엄마 잃은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지수는 눈물을 삼켰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남편은 자신을 바보 취급하며 철저히 속여왔던 것이었다. 이사회는 몇 시죠? 10시. 이제 딱 2시간 반 남았네. 그럼 그 전에. 수진의 목소리가 끈적거렸다. 두 사람이 다시 뒤엉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조용히 물러났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행동할 때였다. 현관으로 조용히 걸어가며 지수는 결심했다. 공항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 증거를 가지고 윤석호 법무사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 이 모든 끔찍한 연극을 끝낼 것이었다. 밖에서 기다리던 택시 기사가 물었다. 찾으셨어요? 이제 인천공항으로 바로 가면 되나요? 아니요.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일정이 바뀌었어요. 광화문으로 가주세요.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지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두 사람의 추악한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어머니를 살해한 자백, 인감을 위조한 사실, 그리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계획까지. 엄마, 이제 알았어요. 왜 저에게 남편을 조심하라고 하셨는지, 왜 윤석호 법무사님을 찾아가라고 하셨는지. 지수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휴대전화로 윤석호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법무사님, 저 신지수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아주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 남편이, 박태민이 우리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10시 이사회에서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전화 너머로 윤석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검찰에도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이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날이 될 뻔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했다. 여권을 두고 온 그 작은 실수가 모든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된 것이었다. 이제 지수의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해송 리조트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너진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택시는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저들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게요. 지수는 택시 안에서 애써 눈물을 삼켰다. 방금 전 성북동 집에서 목격한 광경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다. 남편 박태민과 비서 오수진의 포옹, 그들의 역겨운 속삭임, 그리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자백까지.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침착해야 했다. 분노에 휩쓸려서는 이길 수 없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떠올렸다. 그녀는 해송 리조트 창립주의 외동딸이자 한때 그룹의 재물을 총괄했던 유능한 CFO였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차 좀 세워주시겠어요? 네, 여기서요? 네, 잠시만요. 생각할 시간이 꼭 필요해서요. 택시는 한강대교 근처의 공원 앞에 멈췄다. 지수는 차에서 내려 벤치에 앉았다. 강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지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CFO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남편의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녹음 파일 외에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수첩에 적기 시작했다. 첫째, 자금 흐름 추적.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계좌 이체 기록, 해외 송금 내역, 차명 계좌 목록을 확보해야 했다. 둘째,
시간대별 행적 정리.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봐야 했다. 분명 허점이 있을 것이다. 셋째, 공범자, 파악. 오수진 외에도 분명 조력자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거대한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지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다행히 그룹 계열사 일부 계좌에 대한 조회 권한이 아직 남아 있었다. 결혼 전 재물을 총괄할 때의 권한이었다. 태미는 아마 아내가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계좌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최근 한 달간, 즉 어머니가 쓰러지신 직후부터 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 매번 다른 계좌로 조금씩 쪼개서 일반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5억 3천만 원, 7억 2천만 원, 4억 8천만 원. 지수는 숨을 멈췄다. 총액이 거의 30억에 달했다. 그것도 최근 불과 한 달 동안에만 말이다.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감히 이런 짓을 하지 못했을 텐데 어머니가 쓰러지시자마자 본격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돈이 이체된 계좌들이었다. 대부분이 해외 계좌였는데 그중 몇 개는 오수진의 이름과 유사한 영문명 S, J, OH으로 되어 있었다.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남편이 오수진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회사 돈을 횡령해 그녀 명의의 계좌에 넣어주다니. 휴대전화가 울렸다. 윤석호 법무사였다. 사모님, 어디쯤이십니까? 벌써 도착하셨어야 할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법무사님.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법무사님, 제가 방금 확인한 건데요. 박 부회장이 최근 한 달간 회사에서 30억을 빼돌렸어요. 뭐라고요? 30억 원이요? 네, 그리고 그 돈 대부분이 해외 계좌로 갔어요. 아마 도피 자금을 마련한 것 같아요. 윤석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군요.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검사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수는 일어섰다. 하지만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그녀는 해송 리조트 재무팀의 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팀장은 지수가 회사에 있을 때부터 손발을 맞췄던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최 팀장님, 저 신지수입니다. 아,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급한 부탁이 좀 있어서요. 지금 회사 재무자료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자료 말씀이신가요? 최근 한 달간의 모든 자금 이동 내역이요. 특히 해외 송금 관련해서요. 최 팀장이 잠시 침묵했다. 사실 저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께서 직접 결제하신 거니라. 뭘 발견하셨는데요? 정기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금 명목이 매번 달랐습니다. 해외 컨설팅 비용, 호텔 비품 구매비, 현지 법인 지원금.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래가 없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구체적인 증거를 찾은 것이었다. 최 팀장님, 그 자료들 모두 보관하고 계신가요? 네, 제 개인 파일에 따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 팀장님, 오늘 10시 이사회 참석하시죠? 네, 참석합니다만. 그럼 거기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수는 다시 택시에 올랐다. 이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윤석호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 45분이었다. 사무실에는 윤석호와 함께 검사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님, 이쪽은 서울중앙지검의 이 검사님이십니다. 이 검사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수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녹음 파일 들어봤습니다. 명백한 살인교사 및 공모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수는 수첩을 펼쳤다. 방금 확인한 자금 흐름과 최 팀장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이 검사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살인 혐의와 함께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도 기소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윤석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태민이 수진과 1년 전부터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도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계셨던 것이었다. 이메일 날짜를 보십시오. 무려 1년 전부터입니다. 지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남편의 불륜이 1년 전부터 시작됐다니.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속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메일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그룹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제거하는 것까지 논의했다. 이게 정말 내 남편이 쓴 글이 맞나요? 지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이 검사가 위로하듯 말했다. 힘드시겠지만 이제 진실과 마주하셔야 합니다. 지수는 눈물을 삼켰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 이사회가 이제 1시간 15분 남았어요. 그 전에 막아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경찰 기동대가 이미 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휴대전화를 들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해송호텔 서울 본사로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송호텔 건물이 멀리 보였다. 저곳에서 지금 남편은 회장 자리에 앉을 꿈에 부풀어 있겠지. 하지만 그의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할 것이었다. CFO로서의 본능을 되살려 찾아낸 자금 횡령 증거들, 그리고 어머니가 목숨과 맞바꾸며 남겨주신 자료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남편의 끔찍한 배신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었다. 법무사님, 어머니는 왜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미리 주지 않으셨을까요? 지수가 물었다. 윤석호는 슬픈 표정으로 답했다. 아마 마지막까지 박 부회장이 마음을 바꾸길 바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 여사님을, 따님을 보호하고 싶으셨겠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끝까지 딸을 생각하셨던 것이었다. 이제 가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세 사람은 일어섰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남편의 자백이 선명하게 들렸다. 배신의 실체를 마주한 지 불과 2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이라는 칼을 쥔 강한 여자였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게요. 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문을 나섰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때였다. 오전 9시 정각. 해송호텔 서울 본사 건물 앞에 경찰차 2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지수는 윤석호 법무사 그리고 이 검사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이사회까지는 정확히 1시간이 남아 있었다. 잠깐만요, 사모님. 윤석호가 지수를 불러 세웠다.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내 딸 지수에게 2번째라고 어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이건 또 뭐예요?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추가로 맡기신 겁니다. 만약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본 후에도 박 부회장을 막을 수 없다면 그때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여러 개의 USB와 빽빽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선명한 빨간색 USB였다. 이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통화 녹취 파일입니다. 윤석호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1달 전부터 박 부회장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셨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요. 그룹 보안 규정에 따라 임원들의 업무 관련 통화는 녹음 및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지수는 숨을 멈췄다. 어머니가 그런 준비까지 하셨다니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나뿐인 딸의 남편을 의심하며 그 증거를 홀로 모으셔야 했던 그 시간이. 여기 노트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검사가 제안했다. 세 사람은 건물 로비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다. 윤석호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에서 태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스위스 계좌 준비됐나요? 좋아. 이번 달 안으로 10억 더 보낼 거야. 다음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다. 수진아, 그 약 구했어? 심장약하고 섞으면 된다고 했지? 티 안 나게 자연사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 지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이건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다. 그것도 1달 전부터.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군요. 지수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런데도 남편을 막지 않으신 건 저 때문이었겠죠. 윤석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뿐인 딸의 행복을 깨뜨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결국 2가지를 다 준비하신 겁니다. 박 부회장이 스스로 물러나길 바라셨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이 모든 증거를 남기신 거죠. 지수는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차명 계좌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케이맨 제도, 전 세계에 흩어진 비밀 계좌들이었다. 각 계좌의 입금 날짜와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다 회사 돈이에요? 네, 총액이 거의 100억에 달합니다. 이 검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지난 3년간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빼돌린 겁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움직이면 발각될까봐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보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계좌의 명의자들이었다. 오수진은 물론이고 태민의 대학 동창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까지 동원되어 있었다. SJ 인베스트먼트. 지수가 회사 이름을 읽어 내려갔다. 이 회사들 전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박 부회장이 해외에 만든 유령 회사들이죠. 윤석호가 설명했다. 회장님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전부 다 조사하셨습니다. 이 파일철에 그 보고서도 들어 있습니다. 지수는 탐정 보고서를 펼쳤다.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태민이 해외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하는 모습, 오수진과 호텔에서 미래하는 장면, 그리고 놀랍게도 병원 근처 약국에서 정체불명의 약품을 구입하는 CCTV 화면까지. 이 약, 네, 회장님께 사용한 바로 그 약물입니다. 윤석호의 확인 사살에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런데 법무사님, 어머니는 왜 이토록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도 남편을 바로 고발하지 않으셨을까요? 회장님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윤석호가 작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이것 역시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신 여사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요. 지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2025년 3월 20일. 오늘도 태민이가 다녀갔다. 웃는 얼굴로 내게 건강보조제를 건넸다. 독약인 걸 알면서도 받아 마셨다. 지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네 남편의 본 모습을. 하지만 네가 직접 진실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란 걸 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증거들을 남긴다. 언젠가 네가 진실과 마주할 그날을 위해 박태민은 위험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의 새빨간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는 내 자신일지도 모른다. 강해져라, 내 딸아. 이 증거를 쥐고 진실과 싸워라.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오직 딸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것이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검사가 시계를 확인했다. 이사회가 30분 후에 시작됩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윤석호가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공증까지 모두 마친 겁니다. 유언장을 읽어본 지수의 눈이 커졌다.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본인 김윤희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주애송 리조트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내 딸 신지수에게 상속한다. 단, 사위 박태민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 만약 본인이 불의의 사고나 급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할 경우 반드시 그 사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날짜는 2025년 3월 15일. 어머니가 쓰러지기 불과 2주일 전이었다. 이 유언장이 있다면 네, 박 부회장은 절대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설령 오늘 이사회에서 추대를 받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지수는 모든 서류와 USB를 가방에 단단히 챙겼다. 이제 정말로 싸울 준비가 끝난 것이었다. 올라가시죠.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 로열 스위트룸 대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지수의 심장은 긴장으로 빠르게 뛰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기자들도 와 있었다. 태민이 언론까지 부른 것이었다. 자신의 회장 취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축하를 받으려고. 사모님? 사모님이 왜 여기에? 한 임원이 지수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뉴욕 가신 줄 알았는데요. 지수는 대답 없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이미 태민이 단상 위에 서 있었다. 최고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의 옆에는 오수진이 서류를 들고 보좌하고 있었다. 태민이 아내를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지수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확인할 게 있어서 왔어요. 지수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뭘 확인한다는 거야? 지금 중요한 이사회 중이야. 어서 나가. 알아요. 당신이 해송의 회장이 되려는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지수가 가방을 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 계신 이사님들과 주주님들이 꼭 들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거야. 태민이 다가오려 했지만 지수가 빨간색 USB를 높이 쳐들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당신의 진짜 모습이 담긴 마지막 선물이요. 지수가 USB를 회의실 컴퓨터에 연결했다. 스피커에서
태민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수진아, 그 약 구했어? 심장약하고 섞으면 된다고 했지? 티 안 나게. 자연사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 회의실은 그야말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민에게 쏠렸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태민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조작이 아니에요. 지수가 서류 뭉치를 꺼내 단상 위에 뿌렸다. 이건 당신이 지난 3년간 빼돌린 회사 자금 총 100억 원의 증거예요. 차명 계좌 목록, 해외 송금 기록 여기 다 있습니다. 임원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돌려봤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그리고 이거. 지수가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들어보였다. 어머니의 진짜 유언장이에요. 당신 박태민은 절대 이 회사의 회장이 될 수 없다고 어머니께서 분명히 적어 놓으셨죠. 태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오수진은 그 틈을 타 슬그머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을 막고 서 있던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박태민 씨, 이 검사가 앞으로 나섰다. 김윤희 회장 살해 혐의 및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태민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격렬하게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지수야, 오해야. 난 어머님을 사랑했어. 제발. 지수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어머니를 죽일 수 있어요? 제발, 우리 시우를 생각해, 시우를. 태민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언급했다. 하지만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시우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태민이 끌려나가고 오수진도 함께 연행되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수는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오늘 이사회는 취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였다. 법적 절차에 따라 이제부터 제가 주회송 리조트를 이끌겠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윤석호가 지수의 어깨를 다독였다.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날의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왜 제게 그 증거들을 남기셨는지.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요. 법무사의 마지막 봉투가 열린 그 순간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리고 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남긴 진실이라는 칼을 쥔 강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박태민이 경찰에 연행된 후 해송호텔 서울 본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회의실 박복도에는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고 임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사모님, 아니 회장님, 재무팀 최 팀장이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최 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죠. 지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슬퍼하거나 좌절할 시간이 없었다. 무너진 그룹을 수습해야 했으니까. 기자들이 지수를 둘러쌌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그녀의 앞으로 쏟아졌다. 신지수 회장님, 남편의 범행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어머니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걸 처음부터 의심하셨나요? 아드님께는 이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전하실 겁니까?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지수는 침착했다. 공식 입장은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지금은 회사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윤석호 법무사가 나서서 기자들을 막았다. 취재는 여기까지 해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곧 보도자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지수는 회장실에 들어섰다. 어머니가 평생 앉으셨던 바로 그 자리였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안경과 낡은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지수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남편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수습하고 그룹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했으니까. 회장님, 비서실에서 보고 드립니다.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0분 후에 시작입니다. 알겠어요. 지수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경찰서 건물이 보였다. 지금쯤 태민은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겠지. 휴대전화가 울렸다. 미국 뉴욕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아들 시우였다. 엄마, 지금 뉴스 봤어요. 아빠가 정말. 시우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시우야,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할머니를 아빠가 정말 그런 거예요? 지수는 눈을 감았다. 24살 아들에게 이런 잔혹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한단 말인가. 증거가 있어. 아빠가 직접 자백한 녹음 파일도 있고. 전화 너머로 시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 주에 바로 한국 갈게요. 엄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지수는 눈물을 삼켰다.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커주었다니. 고마워, 아들. 하지만 학업에 지장 없도록 해. 할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지수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임원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사무실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해송 리조트 박태민 전 부회장, 장모 살해 혐의 강력 부인. 현재 검찰 추가 증거 확보하며 구속 영장 청구할 예정.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태민의 모습이 나왔다. 그 옆에는 오수진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하룻밤 사이에 초췌해진 얼굴이었다. 오후 2시 임원회의가 시작되었다. 지수는 회의실 가장 상석에 앉았다. 임원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룹의 2인자가 살인자였다는 충격과 함께 갑자기 젊은 여성이 총수가 된 것에 대한 불안감도 역력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입을 열었다. 저는 해송 리조트를 창립하신 분의 딸이고 이 그룹에서 5년간 재무를 총괄했었습니다. 물론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 해송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당장 내일 개장하면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투자자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수가 준비한 서류를 펼쳤다. 일단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 주가 방어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경영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임원이 물었다. 박 전 부회장이 빼돌린 그 거액의 자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미 검찰과 공조하여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스위스 계좌를 포함해서 모든 해외 자산을 추적 중입니다. 전액 환수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수의 단호한 모습에 임원들이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수가 일어섰다. 앞으로 해송 리조트의 모든 자금 집행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할 것입니다. 재무팀 최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회장님을 곁에서 돕겠습니다. 고, 김윤희 회장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이 큽니다.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동참 의사를 밝혔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이 이제는 그 딸인 지수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오후 4시 지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인 가운데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먼저 고객과 주주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해송 리조트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지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해송 리조트는 오늘부터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가장 투명하고 가장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남편의 범행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바보같이 20년을 속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을 믿는 것보다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지수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회사를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할 일은 복수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유산인 이해송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수는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서울 추모공원을 찾았다. 석양이 비치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늘 모든 걸 폭로했어요. 그 사람의 가면을 벗겼고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다. 이제 회사를 지킬 차례예요. 엄마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이 해송을 제가 꼭 지킬게요. 저녁 7시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태민이 결국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전화로 설명했다. 약을 준 건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얄팍한 변명이죠. 말도 안 돼요. 녹음 파일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구속영장도 이미 발부됐고요.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남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으니까. 밤 9시 지수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늘 하루 동안의 언론 보도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해송 리조트 부회장 장모 살해 혐의로 구속, 충격의 폐륜 범죄, 회사 자금 100억 횡령까지 드러나는 추악한 실체의 신지수 신임 회장, 위기의 해송 리조트 구할까. 모든 기사가 오늘의 충격적인 폭로를 다루고 있었다. 하루아침에 해송 리조트는 전국적인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지수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엄마, 이게 맞는 거겠죠? 이렇게 모든 걸 폭로하는 게. 대답은 없었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아무리 아파도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으니까. 휴대전화가 울렸다. 윤석호 법무사였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회장 취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수진 씨가 자백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박 부회장의 지시였다고요.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파멸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배신한 것이었다. 법무사님, 제가 이 회사를 잘 이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회장님께는 김윤희 회장님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끊고 지수는 일어섰다.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늘 이 폭로의 날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으니까.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엄마, 잘 지켜봐 주세요. 엄마의 딸이 당신의 해송을 최고로 만들 테니까요. 지수는 불을 끄고 회장실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해송 리조트의 진짜 주인이었으니까. 2025년 4월 30일. 박태민이 구속된 지 2주일이 흘렀다. 해송 리조트 본사 회장실에서 지수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회장님, 조간신문입니다. 비서가 신문을 가져왔다. 일면 헤드라인이 굵은 글씨로 밝혀 있었다. 박태민 전 해송 부회장, 살인 및 횡령 혐의 모두 인정. 검찰, 징역 30년 구형. 지수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오전 9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 이 검사였다. 신지수 회장님, 오늘 공판에서 박태민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요? 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하고 확실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겠죠. 지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수진 씨는 어떻게 됐나요?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공범이기는 하나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태민이 그토록 쌓아 올리고자 했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다. 돈과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의 야망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셈이었다. 오전 11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지수의 회장 취임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자리였다. 대회의실에는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일어섰다. 신지수 대주주를 주해송 리조트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장일치였다. 모든 주주가 찬성표를 들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수가 단상에 올라섰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해송 리조트는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구신 소중한 터전입니다. 지난 몇 주간 그룹에 큰 시련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주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횡령된 자금은 전액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미 80%는 환수 조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20%도 곧 절차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지수가 서류를 들어보였다. 스위스 은행과 합의를 마쳤고 케이맨 제도의 계좌도 동결시켰습니다. 모든 자금을 회사로 되돌릴 때까지 단일 초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주주가 물었다. 앞으로의 경영 방침은 어떻게 되십니까? 투명 경영. 그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지수의 대답은 단호했다. 모든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분기마다 주주님들께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해송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지수는 직원들과 만났다. 강당에 모인 300여 명의 직원들이 새로운 총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지수가 말을 시작했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솔직히 불안합니다. 회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수가 부드럽지만 강한 미소를 지었다. 해송 리조트는 튼튼한 기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는 있었지만 우리의 서비스와 기술력은 여전히 최고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 팀장이 일어섰다. 저희가 회장님을 돕겠습니다. 고고 김윤희 회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해송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강당이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오후 3시 지수는 법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태민의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태민이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초라했다. 한때 당당했던 해송 리조트의 부회장 박태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인 박태민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태민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한 100억 원 전액을 회사에 배상하라. 재판이 끝나고 태민이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기 전 잠시 지수와 마주칠 기회가 있었다. 지수야, 태민이 힘없이 불렀다. 시우는 잘 있니? 걱정하지 말아요. 시우는 잘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수의 대답은 차가웠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우리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요. 태민이 결국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지수는 차갑게 돌아서서 법정을 나갔다. 더 이상 그와 나눌 말은 없었다. 법원을 나온 지수는 곧장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다. 봄꽃이 만개한 묘지는 평화로웠다. 엄마, 끝났어요. 그 사람 벌을 받았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지수는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회사를 다시 세울 거예요. 엄마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해송을 제가 반드시 최고의 호텔로 만들게요. 바람이 불어 나무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저녁 6시 지수는 다시 회장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회장님,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밝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투자자들이 신임 회장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그리고 아드님 박시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도착하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어요. 지수는 아들 생각에 잠시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아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밤 9시 지수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윤석호 법무사였다. 회장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지막 해외 은닉 계좌도 찾아냈습니다. 20억 원이 더 있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이제 횡령액 전액을 회수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100억 원 전액을 되찾았습니다. 지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태민이 빼돌린 회사의 피 같은 돈을 모두 되찾은 것이었다. 법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회장님께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역시 김윤희 회장님의 따님다운 모습입니다. 전화를 끊고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다.
박태민이 꿈꾸던 거짓된 왕국은 무너졌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성은 한순간에 붕괴되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 지수는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짜 왕국을. 엄마, 이제 알겠어요. 지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을 믿지 말고 증거를 쥐고 싸우라는 그 말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진실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강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될게요. 진실이라는 증거를 쥐고 이 해송을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2025년 5월 1일 새벽 1시 지수는 마침내 성북동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았다. 태민이 없는 집은 오히려 평화로웠다. 침실로 들어가 지수는 거울을 보았다. 한 달 전 절망에 빠져 있던 나약했던 여자는 더 이상 거기 없었다. 대신 강하고 당당한 해송 리조트의 회장 신지수가 서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엄마가 지켜온 이 회사를 내가 이어받아서 더 크게 키울 거야. 창밖으로 새벽달이 빛나고 있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했다. 박태민의 왕국은 무너졌지만 신지수의 새로운 왕국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왕국은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탐욕이 아닌 정직 위에 세워질 것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대로 사람이 아닌 증거를 믿으며 한 걸음씩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다.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난 이의 간절한 사랑이 더 큰 힘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수가 깨달은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 사람을 믿지 말고 증거를 쥐어라라는 말은 차가운 진실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차가운 진실이 그녀를 더 뜨겁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냉철한 눈과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가진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되셨다면 이 사연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실화 기반 오디오 스토리였습니다.